죽은 당신이 여기에 왜 있어?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결혼식장이었어요. 하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한 여자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여자 앞에 앉아 있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당신이 여기에 왜 있어? 그 남자는 28년 전에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친구 옆에 앉아 혼주석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8년 전에 죽은 남편은 왜 친구의 남편이 되어 이 결혼식장에 앉아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의 길에 함께 걸어와 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인사해 주시면 그 자리에도 따뜻한 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청첩장이 도착한 건 며칠 전이었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 명자에게서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넘어 명자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반가움치고는 조금 지나치게 마치 미리 연습해온 말을 꺼내는 것처럼 너무 빨랐습니다. 순이야, 우리 딸 결혼식에 꼭 와줘야 해. 응? 꼭 이라는 말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이 겨우 꺼내는 말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이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딱 꼬집어 뭐라 할 수는 없었지만 어딘가 찜찜했어요. 결국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결혼식 날 아침, 이순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다린 옷을 입고 오랜만에 진주 귀걸이를 꺼냈어요. 누군가의 기쁜 날에 불려가는 것도 이렇게 차려입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잠깐 바라보다가 순이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식장 안은 환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순이는 하객석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끝에 꽃향기가 스며들었어요. 오랜만에 나들이에 마음이 살짝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봄날의 오후였어요. 웨딩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 신부 너무 예쁘다. 아버지가 우네, 아버지가. 웃음 섞인 탄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순이도 미소를 지으며 돌아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선이 멈췄어요.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순이의 눈은 신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오는 그 남자의 얼굴 위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오른발이 살짝 바깥으로 벌어지는 그 걸음. 20년을 함께 살며 수도 없이 봐왔던 박창호만의 그 걸음걸이였습니다. 설마 싶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하객석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왼손 검지로 넥타이 매듭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1번, 2번. 긴장하면 반드시 나오던 그 손버릇. 중요한 자리마다 어김없이 나왔던 박창호의 그 버릇이었어요. 순이의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웨딩마치도 하객들의 탄성도 옆자리 웃음소리도 전부 한꺼번에 멀어졌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습니다. 무릎에 올려뒀던 핸드백이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박창호였습니다. 28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순이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2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있는 힘껏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어요.
혼주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가 창호 옆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식이 진행되는 내내 단 한 번도 하객석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포갠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호의 손을 바라봤어요. 창호는 딸의 손을 신랑에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활짝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그리고 또 한 번 왼손 검지로 넥타이 매듭을 톡톡 건드렸어요. 눈 뒤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조여들었어요. 그러나 꾹 눌렀습니다. 아직이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웅성이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 숨을 고르고 그 남자가 있는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발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어요. 28년이었습니다. 혼자 울고, 혼자 버티고, 혼자 살아온 28년. 그 세월이 지금 이 결혼식장에서 두 발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자는 왜 식이 끝나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하객석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오랜 친구가 왔는데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 남자는 왜 하필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명자는 왜 저 남자 옆에 앉아 있는 걸까요? 순이의 머릿속으로 28년 전 겨울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현관 앞에 경찰관 2명이 서 있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떨리는 손으로 건네받은 사망확인서, 얇디얇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두 사람이 함께 꿔온 꿈이, 그 모든 것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렀어요. 영정 앞에서 순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이 차가웠는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서 작은 손이 순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뭔지도 몰랐던 8살짜리 재원이었어요. 그 작은 손 하나가 순이를 28년 동안 버티게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식당으로 나갔어요. 무거운 냄비를 들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뜨거운 국물에 팔뚝이 데어도 순이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쉰다는 건 사치였어요. 월세가 밀렸고 재원의 학원비가 있었고 다음 달도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재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서고 있었어요. 재원은 순이의 손만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재원이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야 순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아이가 깰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그렇게 28년을 버텼어요. 제삿날이면 순이는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내 영정 자리에 세우고 촛불을 켰어요. 재원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가 매년 가짜 제사상 앞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컸어요. 입학식도 졸업식도 어버이날도 아버지 몫의 빈자리를 늘 혼자 감당했습니다. 8살이었던 그 아이가 어느덧 36의 장성한 어른이 됐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순이의 아버지는 창호가 사라지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순이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남편마저 사라지는 일을 겪어야 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불운이 겹쳤다고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무언가 말하려 했다는 걸 순이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기 전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쥐고 있었다고 곁에 있던 친척이 귀띔해줬어요.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슬픔이 너무 커서 이상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어요. 명자가 연락을 조금씩 피하기 시작한 게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모임에 나오지 않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도 뜸해졌어요. 순이는 그냥 넘겼습니다. 자신도 버티기 바빴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이 결혼식장에서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순이는 걷고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가르며 떨리는 두 손을 꽉 쥔 채로 28년치 눈물이, 28년치 밤이, 28년치 외로움이 지금 이 두 발에 전부 실려 있었어요. 창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세상에서 제일 떳떳한 사람처럼 하객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창호의 시선이 순이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은 단번에 서로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창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뺨에 근육이 굳었고 손에 들고 있던 음료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순이는 그 앞에 섰습니다. 가쁜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죽은 당신이 여기에 왜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변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하나둘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멈춰섰고 누군가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혼주석에서 명자가 고개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궜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명자는 지금 놀라지 않았습니다. 웅성이는 하객들 틈에서 명자만 혼자 이미 알고 있던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대체 명자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알면서도 왜 하필 나에게 청첩장을 보낸 걸까요? 혼주석이었어요. 하객들이 웅성이며 순이와 창호를 둘러싸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은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바른 화장이 눈가에서 번지기 시작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하객이 수군거렸지만 명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순이에게 닿았다가 이내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순이를 부른 건 우연이 아니었으니까요. 10년 전 이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창호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자리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까지 잃었다는 남자였어요. 그 무렵 순이와는 한동안 연락이 끊겨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명자는 순이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순이 결혼식 때 잠깐 스친 게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까마득하게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엔 몰랐어요. 몰랐던 게 당연했습니다. 남자는 말수가 적었고 웃음이 드물었고 어딘가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명자는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식당 3개를 일으켜 세우는 동안 명자 역시 너무 오래 혼자였으니까요. 어린 딸 하나를 붙들고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창호는 명자의 딸에게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에게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학교 운동회에도 나갔고 생일날엔 직접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딸아이가 창호 손을 잡고 웃을 때마다 명자는 이 사람이 하늘이 보내준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 모든 자상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명자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친구 모임 얘기만 나오면 창호는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다음에 가자고 부드럽게, 그러나 한 번도 빠짐없이 거절했어요. 특히 순이 얘기가 나올 때면 창호는 말없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내성적인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그게 전부 계산된 차단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던 조용한 자리에서 창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사실 이순이 알아. 당신 친구. 명자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제야 어딘가 낯익다고 느꼈던 그 눈매가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창호 씨,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창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지나치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이의 남편이었다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명자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함께 웃던 날들이, 딸아이 손을 잡던 그 모습이 전부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어요. 나 못해. 이거 못해. 순이한테 당장 말해야 돼. 그런데 명자가 등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호의 손이 명자의 팔목을 낚아챘어요. 뒤에서 걸어온 발소리도 없었는데 어느새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서늘하게 깔렸어요. 괜한 일 만들지 마. 지금 와서 순이한테 말하면 나도 당신도 끝이야. 명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이 달랐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것이 담겨 있었어요. 자상하다고 믿었던 그 눈 안에 단단하고 냉혹한 무언가가 또렷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팔목을 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속았다는 것도,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그 순간 한꺼번에 직감했어요. 그날 이후로 명자는 덫에 갇혔습니다. 순이와의 통화가 점점 줄었어요. 처음엔 창호의 눈치를 받고 나중엔 죄책감 때문에 전화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밥은 먹고 사냐고, 딸은 잘 크냐고 묻는 순이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명자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10수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창호가 외출한 사이 명자는 우연히 서랍 안쪽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펼쳐봤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수첩 안에는 순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사한 날짜, 재원의 학교, 순이가 일하는 식당 주소까지 꼼꼼하게 날짜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감시였어요. 처음부터 명자는 순이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자상한 남편도 딸에게 다정했던 아버지도 전부 순이 곁에 머물기 위한 위장이었어요. 명자의 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첩을 덮었어요. 그러나 눈에 새겨진 글씨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오래, 아주 오래 울었어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딸이 아버지 서류를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들고 명자 앞에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첩을 펼쳐서 명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명자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빼곡하게 적힌 이름, 날짜, 주소들 딸은 그게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명자는 알았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수첩을 내려다보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수년 동안 혼자 가슴속에 눌러 담아뒀던 것들이 딸의 그 한마디에 전부 터져나왔습니다. 명자는 그날 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체를 알게 됐을 때부터, 협박당하던 날부터 한마디도 빠짐없이 전부 털어놓았어요. 말하는 내내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자의 손을 꼭 쥔 채로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다 듣고 난 뒤였어요. 딸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명자를 돌아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엄마, 모든 사람 앞에서 제 결혼식 날 다 밝혀요. 명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내 날이야. 엄마가 어떻게 내 결혼식을, 너한테 이미 너무 미안한데. 엄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진작 끝냈어야 했는데, 엄마가 겁쟁이라서, 엄마가 못나서 너무 미안하다. 목소리가 무너졌어요. 명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딸이 그 손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두 손으로 명자의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흐르는 뺨을 그냥 두 손으로 감싸쥐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엄마가 겁쟁이가 아니야. 엄마 혼자 얼마나 무거웠어. 나 다 알아.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차올랐어요. 그 짐 오늘 여기서 다 내려놔요, 엄마. 그래야 그 사람도 다시는 그런 짓 못해. 그래야 엄마가 진짜 웃을 수 있어. 명자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딸의 손을 꽉 쥔 채로 오래 울었습니다. 딸도 울었어요. 한참이 흘렀어요. 창밖에는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다가와 청첩장을 써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청첩장 얘기가 나오던 날 저녁이었어요. 창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돌릴 거면 이순이는 빼. 괜히 옛날 사람 불러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호는 그걸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자신이 말하면 명자는 결국 따랐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창호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오래 망설였어요. 순이의 이름 앞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이 청첩장이 자신의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폭탄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첩 속에 빼곡히 적혀있던 순이의 이름이, 날짜가, 주소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나도 딸도 순이도 전부 이 남자한테 이용당한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명자는 결국 써내려갔습니다. 이순이. 창호는 몰랐습니다. 그 청첩장이 이미 순이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걸. 결혼식장 한켠이었어요. 하객들의 웅성임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누군가는 멀찍이 서서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뭔 일인가 싶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꽃향기 가득하던 홀 안의 공기가 어느 순간부터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이순이와 박창호가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창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8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 말보다 더 무거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창호의 입술이 먼저 열렸습니다. 순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 내 말 좀 들어봐. 그 순간이었어요.
순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거짓말할 때 눈을 왼쪽으로 피하는 거 여전하네. 낮고 조용한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창호의 얼굴을 그대로 굳혀버렸습니다. 28년이 지났어요. 이름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인생을 바꿨는데 그 눈빛만큼은 바꾸지 못했던 겁니다. 설명? 무슨 설명을 해요, 지금? 창호는 선뜻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한 번 열렸다가 다시 다물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딱! 식장 입구 쪽에서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리며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순이의 아들 박재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문자 하나를 받고 하던 일을 내팽개친 채 달려온 것이었어요. 재원은 식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어머니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왔던 얼굴이었어요. 영정 속에서, 낡은 앨범 속에서 어머니가 혼자 꺼내보다 몰래 감추던 그 빛바랜 사진 속에서만 존재했던 얼굴이 지금 살아서 멀쩡하게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원의 손에서 차 키가 떨어졌어요. 챙그랑 차가운 금소금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식장 안이 한순간 조용해졌어요. 그 소리가 재원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운동회에 나갔던 날이 졸업식 날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없어 어머니 손만 꼭 잡았던 날이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며 눈물을 삼키던 수많은 제삿날들이 그 짧은 금소금 하나에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재원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재원은 천천히 어머니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이의 옆에 나란히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창호의 얼굴 위에 꽂혔고 창호는 그 시선을 똑바로 받아내지 못했어요. 창호는 말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다고 했어요. 그대로 있다가는 순이와 재원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다고 가족을 지키려면 자신이 사라지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와 자식이 다치는 꼴은 볼 수가 없었어. 그게 다야.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막힘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눈가를 찡그리며 괴로운 척, 어쩔 수 없었던 척, 조금만 마음을 열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진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을 지키려고요? 그래서 28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살았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연락을 하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위험하면 왜 여기 있어요? 위험한 사람이 딸 결혼식 혼주석에 버젓이 앉아 있어요? 창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변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사라져야 했다면서 새 가정을 꾸렸고 연락이 위험하다면서 28년을 멀쩡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말이 꼬여 있었어요. 처음부터 꼬여 있었던 겁니다. 재원이 그때서야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듣는 사람의 심장이 서늘해지는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제삿날마다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저는 사진 한 장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컸어요.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창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재원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궜어요. 대답해요. 나한테 대답하라고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샹들리의 불빛이 그의 굳은 얼굴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화사하고 따뜻한 불빛이었어요. 그 불빛이 이 순간만큼은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하객들 사이를 헤치고 명자가 걸어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순이 앞까지 걸어온 명자는 잠깐 멈췄습니다. 명자의 무릎이 천천히 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머, 저 여자 신부 엄마 아냐? 왜 저러고 있어? 수군거림이 사방으로 번졌어요. 딸의 가장 빛나야 할 날에 어머니는 결혼식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나 알고 있었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 이 사람한테 협박당하고 무서워서 그래도 내가 나쁜 년인 거 알아. 다 알면서 이러고 살았으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말 한마디를 뱉을 때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번진 화장 위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무릎을 꿇은 두 손이 바닥을 짚은 채 파르르 떨렸어요. 순이는 명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을 꿇은 친구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눌러 담아 창호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 남편이랑 잘 살았니?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러나 그 말이 결혼식장 안의 공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신부 아버지잖아. 근데 저 여자 남편이라고? 죽었다고 했던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척하고 남의 집 혼주석에 버젓이 앉아 있었던 거야? 그럼 저 남자 사기꾼이잖아. 세상에. 아이고, 오늘 같은 날에 이런 일이 천벌을 받아도 싸다, 정말.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어요.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들이 창호의 28년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창호도 박창호도 아닌 그냥 들켜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28년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창호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날 이후였어요.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파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깊은 곳까지 번져나갔습니다. 하객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진 이야기는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창호의 주변을 에워쌌어요. 28년 동안 이창호라는 이름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공들여 쌓아 올린 것들이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재원이 먼저 움직였어요. 결혼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변호사를 찾았어요. 하나씩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서류를 뒤졌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창호에게 직접 연락을 했어요. 할 말 있어요. 내일 오후 2시 카페로 오세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달랐어요. 창호는 나왔습니다. 아직 말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피하면 더 나빠진다는 걸 알았인지 어느 쪽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재원 옆에 조용히 순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았어요.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재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왜 죽은 척 했는지 알아요. 다 찾았어요. 창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입은 열지 않았어요. 창호가 사라지기 전이었습니다. 순이의 아버지, 창호의 장인어른이 창호의 과거를 알게 됐어요. 도박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빚을 갚기 위해 저지른 범죄까지 장인어른의 손에 증거가 쥐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창호를 불렀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 딸과 헤어져라. 그런데 창호는 오히려 장인어른을 협박했습니다. 이 사실이 밖으로 나가면 순이도 가족도 전부 망신을 당할 거라고, 조용히 덮으려면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차갑고 계산된 협박이었어요. 그 충격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날 저녁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깨어나지 못했어요. 창호는 자신이 한 말이 장인어른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창호는 그렇게 들키기 전에 스스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재원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기록이에요. 아버지한테 받은 협박 내용이 전부 적혀 있어요. 창호는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28년 동안 가장 깊숙이 묻어뒀던 것이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순이는 떨리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흔들렸어요. 창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명자였습니다. 재원에게 연락을 받고 혼자 걸어 들어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앞에 서서 창호를 바라봤어요. 창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명자는 이번엔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명자가 조용히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창호가 외출한 사이 발견했던 그 낡은 수첩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죠? 수첩을 펼쳤어요. 순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한 날짜, 재원의 학교, 순이가 일하는 식당 주소까지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된 것들이었어요. 나한테 접근한 것도 순이를 감시하려고였죠? 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나도 딸도 순이도 전부 당신한테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열어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나기 한 달 전 창호가 먼저 명자의 식당을 알아보고 직접 소개를 요청했다는 문자였어요. 순이는 화면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창호 앞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식당 사장, 남편도 없고 재산도 많다더라. 한번 알아봐줘. 보낸 사람 박창호였습니다. 창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장인어른 협박 기록이 있었습니다. 감시 수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자가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갈고 닦은 연기가 이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명자야, 고마워. 이거면 돼. 순이는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짧고 낮은 한마디였어요. 그러나 그 말 안에 담긴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창호는 변명을 이어가려 했어요. 그러나 이번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 이유가 있었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요? 28년이에요. 28년. 외할아버지까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유가 있으면 28년이 괜찮아져요? 재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음이 어떤 고함보다 더 단단하고 무겁게 창호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제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창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명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열렸어요.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듣지 않았어요. 나가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18년 동안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말이 지금은 너무도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명자야, 나 좀 들어봐. 설명할게. 나가요. 지금 당장. 창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어요. 옷까지 몇 벌을 쑤셔 넣었습니다. 18년을 살아온 집이었는데 정작 챙길 게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 집에서 창호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창호의 뒷모습을 명자는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했어요. 명자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18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것이 저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거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나야. 전화기 너머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한참을 둘 다 말없이 수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이미 너무 많이 했고 이제는 그 말들조차 이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순이는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어요. 용서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그냥 오래된 친구의 울음소리를 말없이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분했어요. 반면 창호는 골목 안을 걷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손에 들려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창호로도 박창호로도 이제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어요. 장인어른 협박 기록, 감시 수첩, 계획된 접근을 증명하는 문자 한 줄 전부 사기 혐의의 증거로 이미 넘겨진 뒤였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창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방향을 틀었어요. 경찰서였습니다. 유리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동안 도망쳐온 사람이 처음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거짓으로 버텨온 28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장인어른 협박 기록, 감시 수첩, 계획된 접근을 증명하는 문자 한 줄 창호가 28년 동안 숨겨온 것들이 하나씩 법의 이름 아래 낱낱이 드러났어요. 창호는 처음엔 버텼습니다. 이번에도 말로 어떻게 해보려 했어요. 그러나 법 앞에서 그의 말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이창호 명의로 된 투자 계약은 무효가 됐어요. 순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던 돈은 28년이 지났지만 끝까지 추적됐습니다. 창호가 새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빼돌렸던 그 돈이 이제 순이에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28년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창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창호라는 이름도 박창호라는 이름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법 앞에 선 한 사람으로 자신이 저지른 것들을 고스란히 마주해야 했어요. 순이는 그 소식을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기도 했고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순이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봄이 다시 왔어요. 지난 봄에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이 터져나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넘겨 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계절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여전히 따뜻했고 길가의 벚꽃은 아무렇지 않게 피어 있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누군가의 28년이 무너지든 말든 조용히 제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재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찍 끝났어. 밥 같이 먹자. 엄마가 좋아하는 대로 가자. 순이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재원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순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좋아 아들.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그 짧음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재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봄볕이 유리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커피향이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순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순이의 손등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온기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손등 위에 앉아 있었어요. 재원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순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 덮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쥐었어요. 순이는 아들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크고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28년 전 8살이었던 그 아이가 이렇게 크고 따뜻한 손으로 장성의 어머니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체온이 손등을 타고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28년 동안 혼자 견뎌온 차가움이 그 온기 앞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진짜로. 엄마, 나 몰래 울 때마다 사실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웃어줘서 고마워요. 재원이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가 미안하지. 항상 혼자 뒀잖아. 곁에 더 있어줬어야 했는데 이렇게 바르게 커져서 엄마야말로 고마워. 재원은 순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재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지켜줄게요. 어른이 다 된 아들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순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해서도 무너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버텨왔다는 것이, 이 손이 옆에 있다는 것이,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서였어요. 예전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아이가 깰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흘리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봄볕 아래서 아들의 따뜻한 손을 꼭 쥔 채로 숨기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오래. 재원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참이 흘렀습니다. 봄볕은 여전히 따뜻했고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지나가며 벚꽃잎 몇 장을 흩날렸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올렸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거짓은 화려하게 시작해서 초라하게 끝났습니다. 스스로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뒷모습이 거짓 위에 쌓은 28년의 끝이었어요. 장인어른을 협박하고 친구를 감시 도구로 이용하고 죽은 척 도망쳤던 그 모든 것이 결국 스스로 내민 두 손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그러나 순이가 버텨온 28년은 달랐어요. 식당 바닥에 쏟은 땀방울로, 이불 속에서 틀어막은 울음으로 아들의 빈 밥그릇을 채우던 그 손으로 하루하루 쌓아 올린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도, 명자가 마지막에 택한 것도 결국
그 진실이었습니다. 봄볕이 순이의 얼굴 위에 가득 내려앉았어요. 순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들었어요. 오래 기다렸던 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거짓 위에 쌓은 행복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실로 버텨온 삶은 반드시 끝내 빛을 찾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렇게 버텨서 뭐가 달라지냐고. 그러나 오늘 이순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실하게 살아낸 하루하루는 아무리 긴 거짓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순희에게도 봄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오늘 버티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